전두환을 타도하자. 지난 5월 17일 광주 금남로에선 80년 5월을 재현한 거리극이 펼쳐졌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음모에 맞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 민주화의 열망으로 뒤덮였던 열흘간의 항쟁.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5월 10일 제가 직접 보고 5.18 민주화 운동의 또 다른 목격자 고 안병화 치안감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80년 5월 당시 치안 책임자였던 고 안병화 전라남도 경찰국장. 사후 30주기를 맞아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기록한 비망록을 공개했다. 또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유품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80년 5월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는 짓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전남 경찰국 직원들과 최선을 다했으나 광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 공개된 비망록에는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의 데모 제지에 임하는 경찰의 방침이 적혀 있었다.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신군부의 과격한 진압과 악성 유언비어 유포, 김대중 씨의 구속 때문으로 지목한 메모도 발견됐다. 이처럼 상부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무능한 경찰로 낙인 찍힌 고 안병화 경찰국장. 시민의 안전을 지킨 그의 행동은 발포 명령을 은폐한 신군부와 비교되며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고경국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질서를 확인했는데 군부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 전쟁판을 만들었다. 타 지역 사람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군부의 강경 진압에 소극적이나마 다 반대를 했던 이런 것 때문에 5.18의 저항이 민주화 운동으로서 훨씬 더 정당성을 광범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38주기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고 안병화 치안감의 셋째 아들 호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초청받았다. 손을 맞잡은 이 순간, 그동안 겪었던 소외와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제야 아버지의 업적을 조금이나마 인정받게 된 것이다. 참 힘들게 조그만
이 공직자의 조그만 바람이 긴 세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영혼 있는 한 개인이자 품격 있는 공직자로 살다간 6.25 전쟁의 영웅. 민주경찰의 표상, 고 안병화 치안감.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이른 아침 고 안병화 치안감의 셋째 아들 안호재 씨가 길을 나섰다. 남산 아래 오밀조밀한 주택가. 이곳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네, 저 왔어요. 왔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분이 어머니시다. 올해로 86이 된 전인순 씨. 단출한 전셋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너무 평생을 고생한 거죠. 전방 생활에 전쟁 때 그렇게 겪고 또 강주 와서도 본인이 아주 잘못했으면 또 그거 안 돼. 본인은 잘한 건데 결국 그런 인정도 못 받고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신 거죠. 전임순 씨가 청년장교 안병화를 만난 건 부산 육군병원에서였다.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전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52년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혼인서약을 맺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관사에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을 다 쓸고 하니까 땅 관사에서 가족들이 전부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뭐 할 일을 잠깐이라도 미루는 법이 없어요. 그 즉시 움직거리거든요. 포병 관측 장교였던 안병화는 포화 속에 뛰어들어 적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 중북 음성에선 적군을 기습 공격해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그게 이제 북한군 3.1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해가지고 다 석권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안병화 치안감님의 관측 그 성공부의 투신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린 그런 전투에 혁혁한 공로도 있고 그걸로 화랑무원장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틀을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 육사 8기 출신인 고 안병화 치안감, 김종필, 김형우, 오치성, 이희성, 진종채 등 5.16 쿠데타의 주역이자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 동기생들이다. 그 또한 정치 참여를 권유받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때 뭐 6사람이 왔더라고요. 뭐 길재원이, 오치성이니 그때 그 다음에 모두 그거 한 사람들이 6명이 와서 옛날에 최고회의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군인이 무슨 정치하느냐고 딱 거절하더라고. 1962년 중령으로 전역한 안병화는 경찰 총경으로 특채됐다. 1968년엔 서귀포 간첩선 사건의 육상작전을 지휘해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공작선을 납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우리의 대간첩 기동 타격대는 14명의 북한군의 특공대를 모두 사살하고 2명은 생포하였습니다. 곧이어 경무관으로 승진해 강원도와 경기도 경찰국장에 이어 1979년 2월 20일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광주로 오게 된 배경에는 드라마 같은 우연이 숨어 있었다. 알고 보니 압력과 청탁이 줄을 잇자 내무부 장관이 발령지를 서로 뒤섞어 놓은 것이다. 내가 전남 경찰국장으로 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한순간이 운명을 바꾼 것이다. 지난 5월 9일 부인 전임순 씨와 아들 안호재 씨가 광주를 방문했다. 안병화 치안감의 마지막 부임지가 된 옛 전라남도 경찰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방문자 센터로 바뀌었다. 여기 이제 저 옆으로 해서 현관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이 주차장 자리가 이 건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흔적이 싹 없어집니다. 일반인들이 오면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죠. 써 있는 것도 없고 조그만 간판입니다. 남편과 함께 광주로 이사온 전임순 씨. 아직도 그때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안병화 국장의 집무실이 있던 2층. 그곳엔 옛 자취가 남아있을까? 바뀌지 않은 건 창틀뿐이다. 80년 5월 아버지는 이 창가에 서서 금남로를 메운 시위대를 바라보았다. 여기 사무실에서 흙에서 내다보면 충장로 저 끝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시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처음으로 겁이라는 걸 느껴봤더라고요. 전쟁이라면은 싸우면 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섭고 겁이 났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분수대와 광장의 오른편에 경찰 관사가 있었다. 당시 아버지가 출퇴근하던 길을 잠시 거닐어 본다. 걸음을 뗄 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광주는 정겹고 인심이 후한 곳이었다. 전라도 오니까 진짜 모든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잊어지지 않죠.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날 저녁 광주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경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들과는 오랜 세월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다. (38년) 전 그때처럼 한 식탁에 앉아 한솥밥을 먹는 시간. 저마다 안병화 국장과 얽힌 추억담 하나씩을 꺼내놓는다. 지게해지 안 풀어주면 우리는 몇 달이라도 지게해지 당해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빨리빨리 조사해갖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복직을 시켜줬어. 그래서 우리 안국장은 그렇게 직원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국장님은 그만두셔갖고 고향에 가셔갖고 지리를 딱 길에서 편지를 보내서 두 내후관이 오라고 사모님 알아줬을 거예요. 근데 못 찾아간 것이 그렇게 의외스럽고 죄송스럽더라고. 눈물 나올 정도로. 하여튼 자상스러웠어요. 하여튼 직원들한테는 그 이상 잘하실 자상스러웠어요.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입 달린 사람은 다 말했거든요.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 나중에 전화하세요. 저기 전화 아니까 아까 내가 말했어요. 전화하시고.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한다.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약도 없는 이별이다. 국장님 대단하셨던 것 같아. 전인순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았다.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다. 어머니세요? 잘 계시죠? 예.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세요. 위로 올라왔었어요. 위로 올라오세요. 처음 온 두 사람을 5월 어머니의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어머니들의 안내를 따라 묘역을 참배하는 길. 상상 못할 슬픈 사연들이 쏟아졌다. 제 남편 묘는 여가 있네요. 이 정도요. 없었어. 요. 자식도 있고. 예, 그 정도. 그분들도 다 고무장에 왔고 돌아가신 분 있고 지금 후유증으로 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5.18을 직접 목격한 전임순 씨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다. 공수부졌다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이 얼굴이 한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데 도청이가 있었는데 얼굴이 없으니까 몰라고 그 이튿날 딱 찾았어요. 그래도 그때 아들 죽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실 이곳에는 안병화 국장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고 박관현 열사. 그 당시 전남 총학생 회장하고 저희 아버님 하고 몰래 비밀 협상을 했어요. 예. 그때 숨어 다녔으니까 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데모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해가지고 그날 승인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38년 전 광주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 때 치안 책임자와 시위 주관자로 만난 두 사람. 서로에게 베푼 따뜻한 배려를 알게 된 아들 호재 씨와 박관현 열사의 누나 행순 씨가 그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사람이라도 더 체포하고 잡아서 특진을 하고 싶은 게 그 저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시면서도 이 광주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학생이 살아서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준 거예요. 경찰이 준 거예요. 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선전물을 뿌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군부 퇴진을 요구했다. 16일에는 횃불 시위가 예정됐는데 이때 박관현 회장이 안병화 국장을 찾아갔다.
제가 안병화 선생한테 인터뷰를 할 적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민족 민주화 대성회 라는 그 집회의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박관영을 만났다. 특히 햇불 시위 때 햇불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건 조금 도가 지나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자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내겠다 라고 이렇게 박관영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얘기를 해서 그래 너희들 믿겠다. 야간 횃불 시위에는 시민, 학생 등 수만 명이 참가했다. 두 갈래 길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불렀다. 5.16 쿠데타 화형식이 열릴 정도로 분위기는 뜨거웠다. 이게 완전히 경찰이 시위대를 호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줘. 한 길로 쭉 따라가면서 양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소위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경찰의 그런 분위기는 의외였고. 금남로를 이제 가는데 경찰 병력들은 그 인도 있는데 인도로 못 튀어나가게 양쪽으로 도로 가해서 함께 서서 같이 촛불 시위를 같이 했어요. 이날 횃불 집회는 5.18의 발화점이 됐다. 박관현 회장은 명연설로 민주화의 열망에 불을 지폈다. (14일) (15일) (16일)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청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중심이 되는, 도청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6일까지 전개되는 이런 이제 도청에서의 그 집회가 가능했던 거겠죠.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운명의 5월 18일 계엄령이 확대되자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했다. 이에 계엄군은 해산을 명령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도망가는 시민들을 끝까지 쫓았고 진압봉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공수부대가 증파된 오후부터는 진압이 더욱 잔혹해졌다. 시위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다. 참혹한 죽음에 시민들은 오열했다. 5분 내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부터 5개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착금 당국 앞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대를 향해서 이제 결국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다음에 개머리판으로 결국 이제 나름대로 이제 때리고 그래서 이제 피투성이하던 학생들을 잡아서 끌고 이제 학교로 들어오고.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과잉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시내버스, 택시까지 세워가면서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등등 그냥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광경들이 벌어지죠. 이런 잔인한 진압은 사전 계획된 일이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부마 사태를 교훈 삼아 초기부터 무자비한 타격을 퍼부었다. 시위대를 겁박해 데모 의지를 상실케 하려는 의도였다. 그것은 오판이었다.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은 시민들의 저항만 키웠다. 시위는 갈수록 과격화됐고 군중 수는 증가했다. 18일 1000여 명에서 19일 3000여 명, 20일 5만여 명, 21일엔 20만 명까지 도청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부산 마산 같은 경우는 공업화된 도시고, 공업화된 도시다 보니까 연구나 아니면 공동체 의식이 실은 더 떨어지는 거고,
강주 전남은 강주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의 대부분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공동체, 이웃이라는 거죠. 그게 농촌 배후 도시야. 농촌 배후 도시는요, 전부 다 인간관계가 연결돼 있어. 어메 저 내 새끼 친구인데, 어메 저 새끼 죽어버렸어. 어메 내 옆집 친구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버렸어. 막 이런 인간관계, 농촌의 배후 사회로서 연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연구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경찰들도 당혹해했다. 자신의 이웃이자 친구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할 순 없었다. 당시 사진에는 계엄군의 폭력 진압을 애써 외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경찰관 중에는 지금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아들도 들어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들어있을 것이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 괴로워했었지. 저 방법이 서툴렀다고 다 우리들끼리는 그때 당시에 그랬었지. 학탄을 거의 사용 안 했어요. 5.18 단계에서는. 왜? 이 지역에서 전시나 평시나 치안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이다. 시민하고 알력을 가급적이면 방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진압해라. 이런 정서를 알고 있던 안병화 국장은 데모 제지에 임하는 경찰의 방침을 내렸다.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 것.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며 주동자 연행 시 지휘 보고할 것 등이었다. 또 각급 지휘관은 반드시 진압 대열의 선두에 위치할 것을 명령했는데 18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분산되는 자 너무 추격 말 것. 학생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화학탄 사용은 가능한 억제할 것 등이었다. 기동대 중대장들 회의할 때 가면은 또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죠. 변수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사령 우리 애들이 다친 한이 있어도 시대가 다쳐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 현지 상황에 맞는 그 안전 진압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추적해서 검거한다는 이런 거지 말고 현 지지를 어떻게든지 고수하라, 사수하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오고 안전 진압을 하도록 한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소지한 총기도 소산시켰다. 5월 19일 광주권 경찰서 무기 실탄 소산 완료. 21일 오전 경찰국 등의 무기를 병기 창고에 입고 곧이어 각 지역 무기고 소산을 지시했다. 국민한테는 해를 주지 마라.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총에 대해서 전부 은희가고 소개를 해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계엄군이 총을 사용하기 전에 총을 31사단으로 전부 다 쏟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는 무기고에서 총 끄집어내서 막 싸고 딸고 하고 한 것이 귀찮더라고요.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보다 쏴서 막으라고 그랬다면 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덤태기를 경찰이 통째로 다 썼을 것인데 이것은 안병화 국장님이 최고로 잘한 일이다. 이처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안병화 국장의 방침과는 달리 경찰도 무장하라는 압력은 날로 거세졌다. 김종환 내무부 장관이 경찰이 강력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습하라고 불효령인데
경찰이 어떻게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겠냐면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안 국장은 극심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총기 무장은 절대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켰다. 자유당 말기 데모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경찰서장은 패가망신했고 그 자손들도 역적의 자식으로 고생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자신도 그 생각은 확고한데 흥분한 시민들을 무슨 수로 진정시키느냐고 걱정하며 헤어졌습니다. 4.19 혁명 당시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경찰의 비극적 결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각 증인들과 피고들을 데리고 경무대 정문에서 효자동 종점에 이르는 구역, 즉 4.19 당시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수많은 학도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신군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집권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포 명령자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 특히 안병화 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자기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당하고 말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고,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 덕분에 도청에서 퇴각했던 5월 21일 이후 경찰은 인적, 물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그 사망자까지도 보지, 도청 바로 뒷골목에. 거기에서 무슨 정신으로 뛰었어요. 동명동 쪽만 보고 달리는데 팔을 딱 잡아주더라고, 누가. 어? 너 자네 경찰관이지, 정경이지? 그러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팔 잡아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다 가라고. 경찰이 시위를 막 그 과잉 진압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밥도 안 해주고 뭐 잠도 안 재고 그냥. 그래갖고 우리 애들도 아마 희생 당했을지도 모르지요. 예. 그 어디 헤매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 희생 없이 다 원대 복귀했어요. 저희 부대도.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상무 충정 작전 개시를 앞둔 5월 25일. 광주 상무대 전교사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경찰에게 무장하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희성 대장이 경찰이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접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안 국장님이 경찰은 시민군의 형제, 가족, 이웃도 있는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해 진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희성 대장이 저런 사람이 전남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국장인가 하고 면박을 줬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날 운명을 직감한 안병화 국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고개 툭 떨어뜨렸으면서 군 출신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김대중 정부에 그럴 거라고 참 야속하다고 웃으면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그 점에 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 목소리 저만 들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대가는 컸다. 다음 날 치안본부로 압송된 안병화 국장은 보안사에 끌려가 8해 동안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그런 후 반강제로 사표를 제출했고 뜻을 함께했던 간부들 중 1명이 파면 11명이 직위 해제됐다.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에 단 1초라도 더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선택을 하신 거죠. 5.18 때 결정을 내려서 자기가 미리 그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되신 거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80년 5월 당시 안병화 국장과 뜻을 함께한 목포경찰서장 이준규 씨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준규 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유일하게 파면당했다. 당시 목포는 광주 다음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거셌다. 이준규 서장은 경찰서에 있는 총기의 방아쇠 뭉치를 제거해 경찰들과 함께 고하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목포시에 고하도 파출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고하도 파출소에다 그걸 다 옮기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10시간 조금 넘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섬에. 거기에 이제 경찰들을 다 소집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목포로 나오셔가지고 경찰이 치안을 유지를 하고 단 시위를, 평화 시위를 하면은 그거는 서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는 정말 인명피해 한 명도 없이 이게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뿌듯해 하셨다는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게 정말 뿌듯하다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지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이준규 서장이 소요 사태 시 자위권 행사를 주저하는 답변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서에 친필 서명하고 치안본부장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보안소에 끌려간 이준규 서장은 무려 90일 동안 취조를 받았다. 일단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경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케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신문에 나고 아버지 명예가 바닥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온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오남매한테 아버지는 항상 그 80년대에서 85년 사이 그 기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 나오고 묻어두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여기서 해방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80년도 이전에 그래도 행복하셨던 아버지, 또 우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던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아버지가 명예회복이 일단은 되셔야 될 것 같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고 안병화 치안감과 이준규 서장, 그리고 전남 경찰들. 이들이 만약 상부의 협박에 못 이겨 시민에게 총을 겨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 몇천 명이 68씩 쐈다 그러면 무지무지한 숫자인데 거기에 경찰 병력을 합해봐요. 그러면 더 많은 실탄이 소모됐을 거고 그 실탄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타난 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광주 전남에 시민도 없고 시민 정신도 없고 그 민주라는 두 글자도 없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것도 존재 가치가 없어졌을 거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웃들끼리의 상잔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돼 버리고 내부 갈등으로 갈 수 있었던. 국회 광주특위회 청문회가 오늘 속개됨으로써 청문회 행진이 8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안병화 국장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건 광주특위 청문회가 열리게 된 88년. 당시 한겨레 신문 윤재걸 기자는 수소문 끝에 안병화 국장을 만나게 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던 때였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8년 만의 일이었다. 전화를 10번 이상 안 받았다니까? 안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날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중적인 인물이 아닌가, 나도 의심을 많이 했어. 윤재걸 기자는 5.18 당시 30일 사단장인 정웅 장군과 함께 그를 만났다. 대화를 해보다가 나도 감동을 했어. 그 옳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시민적 양식으로 다 따르렀다. 군부가 쓸 수 없는 공수부대를 투입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이 광주 시민들의 분위기를 깨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시더라고.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당시 광주일보 취재기자였던 나이갑 관장도 88년 7월 13일 안병화 국장과 긴 인터뷰를 했다. 그만합시다. 하는 말씀을 15번 이상을 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5.18 병을 얻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예향 잡지를 보면 안 국장은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경찰이 무장을 해 광주에 진입했더라면 성공도 못하고 경찰 가족들만 희생당했을 거예요. 시민들이 가만히 놔두었겠어요? 그때 경찰이 협조를 안 한 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말은 전라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였다. 인터뷰 후 2달도 안 돼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화 국장.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5.18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2005년에서야 현충원에 안장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건 사후 18년이 지난 2006년 일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5.18 보상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 돼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강제해직된 80년부터 2005년까지 밀린 월급, 연금 등을 못 받았지만 국가는 이를 외면했다. 지금까지 제출한 탄원서만 수백 장. 별 소용없었다. 올 초에는 광주시로부터 체납 처분서를 받았다. 우리한테 큰 이익은 못 주도록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이제 공직자가 당하면은 다 피해만 보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 그건 큰 모순이죠. 너무 나는 자식들한테 항상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도 고생시켰기 때문에 부모의 덕으로 그렇게 고생한 거죠. 아버지를 잘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처럼 안병화 치안감의 존재가 경찰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동안 시위 현장은 폭력으로 얼룩졌다.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어지러웠고 쇠파이프와 방패는 살인 무기로 변했다. 특히 백골단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답습했다. 농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 피해가 컸고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은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강력한 저항으로 맞섰다. 시민이 자기 의사를 공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에서 불법적 시위란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는 거예요. 시위랑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공적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 중에
하나의 의사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불법화하는, 더군다나 폭력적으로 규제하니까, 그러면 그것의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어찌 보면 정당한 거죠.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은 참사로 이어졌다. 87년 이한열 열사, 89년 동의대 진압 전경 7명, 91년 강경대와 김귀정 열사, 96년 노수석 열사, 97년 류재을 열사,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 2006년 하중군 건설노조 조합원, 2009년에는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과 전경 1명, 2015년 물대포 직사로 보성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이들이 쓰러져간 현장 그 어디에서도 안병하의 위민 정신을 찾을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이런 안병하 경무관의 지시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적절하고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 청장님께서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에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병하 정신에 공감한다는 최고 책임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 공권력이라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가 이 상황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평화적으로 이끌어내 가서 불상사 없이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의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노력을 해왔더라면 35년이 지난 2015년에는 결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았겠죠. 80년과 시위 진압 문화가 뭐가 바뀐 거냐고 내가 볼 때. 오히려 더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더 악독하게 진압하는 것은 그런 진압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되죠. 시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던 2016년 촛불 집회의 양상은 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 6개월간 총 23차례, 누적 인원 1,700만 명이 함께했지만 단 한 차례의 불상사도 없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평화 시위로 응답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평화적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됐다. 식사 끝!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을 천명했다. 지난 3월 국민의 경찰 합동 임용식에선 민주인권경찰의 롤모델로 고 안병하 치안감을 호명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무관으로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있어 30년 전 광주 시민도 민주주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찰청도 고 안병하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했고 전남지방경찰청에 흉상을 세웠다. 이번을 계기로 경찰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소셜 피스키퍼라는 개념이에요. 사회적인 평화 유지자라는 거죠. 그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가서 뭐 때려잡고 진압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고요. 중재하거나 또는 설득하거나 대화하거나
그 역할이 경찰의 본질적인 역할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21세기에 비로소 세계 경찰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개념을 고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은 1980년에 이미 실행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80년 5월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경찰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선 고 안병화 치안감과 한평경찰서 소속 4명의 경찰관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80년 5월 20일 4명의 경찰관들은 도청 앞으로 돌진하는 시위대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위로받을 사람들 위로받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또 자신의 일을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감사하고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날 추모제에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 최고위급인 민감용 당시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고인들의 재단에 분향하고 유가족들을 안아주었다. 우리 경찰은 이 고인들의 뜻을 이어받아 위기 시에는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참된 인권 경찰로 울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 안병화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씨도 남편을 대신해 38년 만에 유가족 한 명 한 명을 위로해 주었다. 경찰청과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은 유가족들은 그동안의 소외와 아픔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켰다. 저희 아버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5월 단체와 화해할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월 단체도 만나고 싶고요. 함께 이 아픔을 치료하며 치유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80년 5월 경찰 피해자들은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원하지만 일각에선 신군부와 경찰을 동일한 가해자로 여기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곤 한다. 항쟁의 진실이 다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다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나 군인이나 공권력의 주체라는 건 비슷한 거고 그들이 했던 건 똑같이 시진업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 안병화는 불편한 존재예요. 안병화를 자꾸 입에 올리고 또는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 다른 독재 권력에 무조건 충성하고 예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승진과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탐했던 수없이 많았던 경찰 지휘관들은 전부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아직 밝혀내지 못한 5.18 진상규명과 함께 발포 명령자와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5.18을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병화 치안감을 우리가 지금 추앙하는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표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발포 명령자가 우선 밝혀지면 그 발포 명령을 중간에 따랐던 지휘자들 반드시 저는 거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군사 기록, 관련 명령 지휘 계통인 사람들 전부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고 안병화 치안감과 전남 경찰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죄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가족들은 아버지이자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참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은 요새는 내 마음속으로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상부 지시를 따라서 강경대응을 하고 거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다면 저희가 평생 마음이 편치 않고 부담을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제의 역사는 그들 삶을 비극으로 기록했을지라도 오늘의 평가는 다르다. 발포 명령을 거부한 용기, 양심에 따라 실천한 위민 정신은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내일의 역사는 그들을 민주경찰의 표상으로 기억할 것이다. 뒤늦게 아버님의 이제 업적이 밝혀져서 영웅의 칭호를 받고 있는데, 아버님을 따르던 모든 분들도 그분도 다 영웅입니다. 광주 시민의 요구가 정당했다라고 믿지 않았으면, 그런 신념이 없었으면 진압 명령을 거부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의식의 눈높이와 수준을 아셨던 겁니다. 이게 현명한 공직자였죠. 권력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는 절대로 아니다. 이 선언이 안병화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경찰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 나라 역사에서는 어찌 보면 경찰로는 처음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다. 용산 참사라든가 이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더 진전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남은 인생을 어쩌면 포기하고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존경스럽습니다.